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월간 과학동아의 기자 이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미래과학 6강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1강부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한 강연이 다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4강 연세대 조성배 교수님의 인공지능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의 그 후끈했던 열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즐거운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인공근육, 애벌레에서 아이언맨 슈트까지라는 재밌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연자 소개 전에 먼저 2부 패널 토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대 의공학과 김성환 교수님과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정 교수님이 출연하십니다. 업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쪽 로봇 업계에서 쟁쟁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패널 토의 주제는 3가지인데요. 소프트 로봇의 매력, 그다음에 인공근육 인간을 뛰어넘을까? 그리고 미래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sli.do, 즉 슬리도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강연 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듣지 못하신 경우에 재단 홈페이지에 사이큐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모시는 여성과학자십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문정입니다. 네, 교수님 올해 과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쓰셨지요. 네네. 네, 여성 과학자 또는 여성 과학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가요? 비단 뭐 여성 과학도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꿈꾸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꿈꾸던 삶과 가슴 뛰는 삶은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의사가 되어라, 그래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살면서 가슴 뛰는 삶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는 본인만 잘 아는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100살 인생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헌신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슴뛰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제가 헌신할 만한 대상이 2개가 있어요. 1이 제 아들이고 다른 1은 제 연구, 제 과학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오늘 강연에서는 가슴 뛰는 2번째 연구에 대해서 얘기 들려주실 거죠? 어떤 네네. 내용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제가 유연 소재 기반의 인공근육에 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인공근육이 미래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소프트 로봇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정 교수님의 강연 인공근육 애벌레에서 아이언맨 수트까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대 박문정입니다. 제가 오늘 인공근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주제로 애벌레에서부터 아이언맨 수트까지. 그래서 각각은 애벌레는 과거의 소프트 로봇을 대변하고요. 아이언맨 수트는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프트 로봇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그 좌우에 2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우는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뭔지 아실 테고요.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나방인데 누에 나방이죠, 그렇죠? 누에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3주 전까지 열심히 키운 누에고요. 저 손은 제 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깨어났을 때 그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굉장히 접사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곤충보다도 예쁘게 생겼고 예쁜 눈과 예쁜 더듬이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되기 전에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아주 작았던 누에 애벌레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뽕잎을 3번씩 줘가면서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벌레는 지난 몇 년간 그 관절이 없는 그리고 소프트한 소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로봇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연을 모사해서 이런 로봇을 만들자는 중요한 목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움직일 때 등을 동그랗게 굽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벌레 운동을 모사한 그런 로봇들은 다 그렇게 똑같은 등을 굽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 메커니즘을 하는데, 제가 이 누에를 밥 주면서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애벌레를 그렇게 자세히서 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도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당연히 애벌레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아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지난 2달간 저의 누에 애벌레를 아주 자세히 관측해 보니까 애벌레는 가슴다리 3쌍이 있고요. 그리고 배다리 4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다리 4쌍은 움직이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전륜구동 자동차랑 똑같은 거고요. 뒤에 다리 4쌍은 표면에 붙는 역할만 합니다. 강하게 단단하게 자연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 잎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는 역할만 하고, 위에 있는 다리 3쌍이 얘가 상체를 높게 들었을 때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을 한 다음에 전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되었을 때는 뒤에 다리 4쌍은 다 퇴화해서 없어지고 방향 감각을 담당했던 다리 3쌍만 지금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남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누에를 키우면서 또 굉장히 헌신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륜구동 자동차처럼 자기 전체 다리의 절반 이하의 다리를 쓰지만 굉장한 추진력을 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뒤에 문어발판처럼 딱 붙어있는 다리가 얘가 앞으로 전진할 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절반만 쓰고 앞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누에를 키우는 거를 계기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등을 동그랗게 굽혔다가 앞으로만 가는 이런 애벌레 로봇이 아니라 뒷다리에 고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얘가 절반의 에너지로 더 나은 추진력을 가지는 이런 애벌레 근육을 기반으로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최근에 겪었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계기로, 저는 화학자고요. 고분자 화학자고 또 동시에 화공학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엇이 당신을 인공근육 연구를 하게끔 만들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인공근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청중분들 그걸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의 TV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또 때마침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잘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고,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TV를 딱 켰는데 TV에 이제 인생극장이라는 5부작, 6부작짜리의 그런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정말 우연히 이구원이라는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저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절단증 환자를 TV로 보든 뭐 책으로 보든 처음 보는 거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 밝은 저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 아이가 팔다리가 다 없고, 우리 보통 한국에 저희 굉장히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오토타케 히로타다 이분이라고 불리면서 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분은 그래도 앉을 수 있지만 이제 이구원 이 어린이는 앉지 못하고 항상 대굴대굴 굴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비록 대학생이었지만 이미 진로는 이공계로 정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삶이 좀 더 윤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20년 전부터 했던 것 같고요.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입에 연필이나 이런 붓을 물고 글자를 잘 쓰고, 저 그림을 보면 저 아이가 6살, 7살이었는데 입으로 그린 저 닭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그려서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제 아들이 손으로 그리는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잘 그려서 깜짝 놀랐고, 저때 저 기억으로 사실 계속 찾아봤어요. 이름도 안 읽고 중간중간에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성장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구글을 항상 찾아보고 어떻게 됐을까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제 30대에 선교사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이 입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화가 수준으로 정말 잘 그렸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프리미엄 조선의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터뷰 기사를 보고 또 다르게 안 것이 본인이 선천적인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아마도 내 부모님이 가난한 노동자였고 건전지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은 중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본인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순간이 제 인생을 많이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연구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인공근육이고요. 또 하나 다른 그 연구 방향 중에 하나가 제가 친환경 전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저런 중금속 같이 몸에 나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저런 물질이 아닌 뭐 호두나 아니면은 딸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전지를 만드는 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됐던 20년 전에 제가 잠시 TV를 켰을 때 그 순간 하나가 제 삶을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 TV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또 아시는 분들 제가 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분은 이 만화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형사 가제트라는 만화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특히 저 모자에서 나오는 가제트 만능팔 저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저때 당시에 대학교 때는 이제 연구가 뭔지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왜 가제트 만능팔 모자를 누가 하나 씌워주지 왜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씨를 쓰게 할까 너무 답답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제트 만능팔이 개발되지 않았죠.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래서 저렇게 모자에서 나와서 혹은 어디 다른 데서 나와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저런 팔은 저 때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런 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봇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로봇 전문가는 아니고요. 패널 토에 이제 나오시는 두 분이 로봇 전문가고요. 저는 인공 근육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옛날 로봇이라면 이제 우리가 딱딱한 로봇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로봇이 얼마나 기술 발전을 해왔나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로봇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찌 보면 많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들인 시간에 비해서 또 굉장히 발전이 더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로봇도 여전히 이렇게 컸고 지금 로봇도 또 여전히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봇이 정확히 이것만 얘기하는 거자면 제가 대표적인 예로 옛날 로봇은 어땠느냐. 옛날 로봇은 이랬습니다. 우리 의수 있죠, 의수? 의수는 원래 손이 없는 분들이 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원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지만 이 의수에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관절을 만들고 여기에 와이어링을 잘하게 되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접고 피고 혹은 팔꿈치를 접고 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1차적인 옛날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이랬던 이제 인공팔이 지금은 훨씬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제트 만능팔과 관련이 있는 건데 과거지만 비교적 현재의 로봇이고요. 현대에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막 일하다가 손이 하나 더 필요하면 저렇게 가제트 만능팔이 하나 나와서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손이 부족합니다. 손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 커피를 마시고 가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면 우리 보통 커피를 바닥에 내려놓죠. 그럴 필요가 없이 가제트 만능팔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로봇이 작동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등 뒤에 붙어 있고요. 발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트래커랑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등이 연결된 센서를 가지고 내가 발가락을 굽혔다가 폈다 하면 따라서 손도 굽혔다가 펴졌다 하는 이게 이제 비교적 현재지만 이제 과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해보면 손과 발을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조절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고 이게 제가 이제 과거의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는 어떻느냐? 현재 로봇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느냐 사실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나오는 동영상이니까 일단 제가 말하지 않고 잠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식 수술을 통해 뇌신경과 연결한 이 인공팔은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바로 위 팔 근육을 감싼 회로 장치가 뇌의 전기 신호를 받아 인공팔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사지가 마비돼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던 미국의 한 젊은이가 뇌 전기신호 전달 기술로 운동 기능을 회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 로봇 기술인데요. 먼저 뒷부분에 나왔던 뇌신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나 뭐 그 외의 사고에 의해서 척수에 손상이 되면 뇌도 멀쩡하고 팔다리 근육도 다 멀쩡한데 못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못 움직이는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뇌에서 신경을 전달해 주는 목 뒤에 가장 큰 신경 라인 6개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 뇌에서 주는 신호를 팔다리 근육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최근 2016년도 논문인데요. 이거에 의하면 뇌에다 칩을 삽입해서 여기에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디코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그 신호를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슴 근육이나 이런 곳에 신호를 우회시켜서 다시 제 팔다리를 움직이게끔. 그래서 이게 뭐 아직 그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 환자에 대해 적용이 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뇌 신경을 통해서 직접 근육을 움직이는 이런 로봇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인공팔은 조금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복잡합니다. 우선은 뼈가 있고요. 이제 팔 밑에 부분만 팔꿈치 이하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뼈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금속 소재를 골융합을 해서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내 팔에 원래 남아있는 근육에다가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요. 뇌신경에서 이 전기 회로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회로에서 이제 새로 달아준 인공팔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기 신호는 우리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얘기하는 체성신경계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뉴런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을 인공팔은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 팔과 흡사하게 아까 보시는 그런 영상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인공팔을 왜 우리는 평소에 못 볼까? 주변에서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못 볼까요? 쉽게 생각이 될 텐데 왜 못 볼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공팔은 최근에 올해 6월 31일에 미국의 뉴욕에서 시연회를 했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제로 FDA 승인을 2014년에 받아서 이제 루크암이라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루크암이라고 해서 명명이 된 이런 인공팔이 개발이 됐고 이제 주 대상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집트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 중에 이제 상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 달러 전후 정확한 가격은 사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1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좀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억짜리 인공팔을 뭐 쉽게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선뜻 사고 그리고 내 뼈랑 이렇게 융합해서 붙이는 이런 팔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팔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 소재고요. 주로 이제 가벼운 금속 소재를 찾다 보니까 타이타늄과 같은 그런 금속 혹은 그런 알로이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공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군인처럼 아마도 뭐 체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분들은 이게 아까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엄청난 전자회로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이 이래요. 이 인공팔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분의 어깨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있지 않는 한 이게 팔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걸 차고 뛰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 그러면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은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이 없어요.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팔 한번 빼져버리면 다시 가서 새로 만들어. 1억 좀 넘는 거를 한번 넘어질 때마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연한 첫 번째 로봇 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쪽의 다른 연구 흐름에서 이 최근에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많은 로봇들에
구동 이제 소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개를 구동하느냐. 아주 많은 경우는 전기입니다. 전기. 또 다른 경우가 바로 뭐냐면 공기압이에요. 공기압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이 구동되는 모든 것들 구동기를 다 이제 피스톤 기반의 것들을 해가지고 공기압을 통해서 이제 팔을 움직이는 이런 인공팔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전기로 이렇게 모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움직이는 시스템에 비해서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부피가 크고요. 그리고 항상 공기 실린더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로봇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래서 제가 현재 로봇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일부인 미래 로봇은 저는 인공 근육 소재에 기반한 로봇이 미래 로봇이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공 근육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만 짧게 얘기하면 유연한 소재고 사람의 근육과 흡사한 생체 근육과 흡사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동기와 근육이 마치 올인원 PC처럼 원바디로 돼 있어서 막 옆에다 이렇게 막 관절 모터 이런 거 달지 않고 그 근육 하나만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전기를 소스로 쓰겠다. 전기를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의 움직이는 시스템과 정확히 똑같음을 모사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인공 근육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만의 이제 나름의 꿈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로봇 이제 지금까지 쭉 개발되어 온 로봇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 로봇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로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저게 무슨 미래 로봇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개발해온 로봇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대부분의 로봇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소프트 로봇이라고 명명하는 관절이 없고 부드러운 소재로만 구성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과는 종류가 조금 다른 이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미래 로봇을 위해서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자연을 모사해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벌레 아까 이미 제가 누에 말씀드렸죠. 애벌레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관절이 전혀 없이 이렇게 유연한 소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진하고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애벌레 로봇이 이 소프트 로봇 연구에 거의 이제 뭐 선두주자 같은 역할 이런 연구를 좀 부스트업한 이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는 오늘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텐데 이제 산업용 그리퍼 목적의 또 이런 불가사리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로봇이 이제 수중 로봇 그래서 이제 문어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애벌레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이렇게 굽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 모션을 모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뭘 알았냐면 비밀은 지금 여기 보면 이 핑크색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저거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탄성 기반의 고분자 소재가 있고요. 그 안이 비어 있고 그냥 뻥 뚫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 관절의 움직임을 모사할 만큼 그런 패턴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면 안에 패턴이 없는 부분은 많이 휘지 않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 부분이 풍선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굽는 모션을 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애벌레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 애벌레가 등처럼 여기가 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등에다가 많은 패턴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려면 이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좀 이렇게 네 발로 서서 등을 굽히면서 걸어가는 모션을 모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라인이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라인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션에 따라서 부어주는 공기 라인이 다릅니다. 근데 장애물을 딱 만났어요. 그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치 림보를 넘듯이 몸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쪽 뒤쪽에 있는 다리의 모션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모션이
제가 애벌레를 키워본 결과 정확히 애벌레가 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될 때는 등을 딱 굽혀서 앞으로 팍팍팍 치고 전진을 하고요.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낮은 모션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구부리고 피느냐가 이 일자처럼 생긴 애벌레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애벌레 로봇을 모사를 했고요.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착안을 해서 이런 소프트 로봇 연구를 굉장히 주도하시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산업용 그리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사리 모양을 가진 게 공기압을 주면 똑같은 원리로 저렇게 굽겠죠. 근데 공기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달걀을 들었다 잘 잡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저런 로봇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예전에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TV 브라운관의 그 패널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사람이 직접 잡아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막 다 허리 디스크에 막 목 디스크 와가지고 막 또 일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로봇이 다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딱 가서 붙인 다음에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떨어뜨리지 않고 강한 힘으로 딱 붙여서 얘를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느냐.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얼마나 적은 돈이 필요한가,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것이 좀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런 가벼운 고분자 소재, 단지 공기압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퍼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에 또 착안을 해서 작년에 일본의 한 연구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근육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안에가 비어 있는 탄성 고분자 소재고요. 여기다 똑같이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길이가 이랬던 게 공기가 불어넣으면 뚱뚱해지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팽창하게 되죠. 이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이두박근 이렇게 딱 힘주면 여기 뚱뚱해지면서 수축하잖아요. 이 모션을 그대로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해골 프레임이고요. 이게 사람 무릎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논문에 보면은 사람처럼 걷는 저런 로봇을 단지 공기와 탄성 고분자 소재 둘만 가지고 모사를 해냈어요. 그리고 공기의 장점은 뭐냐면 질량당 낼 수 있는 파워비가 거의 왜냐하면 공기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소스보다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이런 로봇의 문제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공기만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모사할 수 있지만 저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뼈대를 만들고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다시 프레임을 넣으면 되지만 그러면 다시 또 개를 움직일 만하게 엄청난 힘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념을 보여주는 연구지만 사실은 실제 인공 근육으로 쓰이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어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문어는 관절이 전혀 없고 유연한 소재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물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원하는 모습을 다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문어의 여기는 이 빨판, 이 빨판이 원하는 표면에 딱 들러붙으면 엄청 강하게 들러붙죠. 떼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성질을 많은 과학자들이 모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어 로봇을 모사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빨판이 강하게 잡는 역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퍼, TV 브라운관 옮길 때 딱 한번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그리퍼 역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중 로봇. 그래서 우리가 수중 탐사, 수중에서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할 때 로봇이 일본적으로는 금속 제품이고 전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넣으면 고장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속에서 충분히 수영쳐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나오네요.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네, 저 움직이는 저 촉수의 모양을 이제 모사해가지고 저렇게 그리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 빨판을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철도 잘 잡고요. 자유자재로 마치 코끼리 코처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의 모션과 이 문어의 모션을 잘 모사하면 이게 실제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해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헤엄쳐 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어나 이런 해파리 같은 이런 수중 로봇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은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다음 장 슬라이드 제가 이미 넘겨버려서 힌트를 드렸는데 문어 로봇을 어디다 쓸까요? 네? 아, 예. 또 어디다 쓸까요? 기발한 아이디어. 네, 기발하진 않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어 로봇은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죠? 위내시경 하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왜 수면 마취를 할까요? 아프니까 하죠,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장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고 집어넣는 내시경은 딱딱한 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 거리를 갈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쭉 하려면 이제 곡선 거리를 굽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장벽을 치면서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굉장히 자극이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쇼크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면을 하죠. 그래서 못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이 문어 로봇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어의 촉수 하나를 모사한 형태고요. 이거를 수술용 로봇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장이나 이런 굉장히 유연한 인간의 장기를 이제 서치하고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특히 이런 내시경을 가지고 하는 수술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항상 천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천공으로 많은 고통을 겪죠.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연한 문어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천공의 위험성이 없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장에서 이제 용종을 떼는 거를 이제 뭐 경험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걸로 이제 용종을 딱 잡아서 태워서 뜯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대장 내시경 하는 그 물질은 딱딱하기 때문에 딱 지지해서 뜯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어는 이제 촉수가 막 아무 데로 가는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용종을 떼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한 이런 실리콘 재질 안에 아주 값싼 뭐 과일의 열매나 혹은 뭐 보리차, 뭐 커피빈, 뭐가 됐든 이런 가루, 이런 알갱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려고 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딱딱함이 필요할 때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됩니다.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이 문어 촉수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시잖아요. 설탕 뭐 요만큼 파는 마트는 없잖아요. 다 보통 아무리 작은 사이즈를 사도 한 요만한 크기 비닐에 담겨있는 설탕을 사시죠. 사실 때 보면 설탕 굉장히 비닐 액체로 부드럽습니다. 쓰시고 입구를 아무리 잘 실링을 해서 싱크대에 보관해 놔도 다음에 쓰실 때 빼면 어때요? 딱딱해져 있죠. 왜 딱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수분이 들어가서 끈적끈적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 이유가 아닙니다. 설탕을 가만히 보관을 하면 설탕 입자들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계속 밑으로 자기가 스스로 패킹이 돼요. 그래서 그 설탕 입자 사이사이 있던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걸 유식한 말로 제밍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시 쓰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열심히 주먹을 푸시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정확히 같은 현상입니다. 촉수 안에 이런 열매를 넣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입자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패킹을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어 로봇이 문어의 모습을 가지고 단단할 때와 유연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스마트한 이런 소프트 로봇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조금 더 이해가 되시려고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제밍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논문에도 나왔고 뭐 많은 경우에 시연이 됐는데 저런 플라스틱 공 안에 커피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빈이 들어 있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부드럽죠. 그렇죠? 근데 안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집니다. 커피밖에 안 넣은 거예요. 커피 가루밖에. 그 다음 다시 공기를 넣으면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제밍 트랜지션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잡고 있는 어떠한 물체든지 소프트한 상태로 가서 접근을 한 다음에 딱 컨택을 한 다음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지죠. 그럼 그대로 굳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그럼 그대로 들어서 이제 그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물을 따르는 저런 것도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펜 같은 거 집어가지고 글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증인데 가장 챌린징한 게 뭐냐면 아이폰, 얍상한 핸드폰 그리고 동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물체든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처럼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시연하기 위해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 농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원가로 따지면 물론 저는 지금 저기를 연결한 저 모든 회로의 가격과 전자 제어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위에 있는 요 손만 말씀드리면 원가로 따지면 그냥 비닐백 같은 고분자 하나, 아마도 뭐 원가는 100원. 그다음에 안에다가 먹고 남은 커피 찌꺼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소프트한 로봇 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고, 이거는 이제 오늘 패널 토론 시간에 전문가 두 분께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